와인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방콕 중심부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개인 연회장에서 흐르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어우러졌다. 오늘은 내 남편 꼬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해야 했지만 플로이사이에게는 이 방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감탄의 시선이 아니라 질문과 동정, 그리고 어떤 눈빛에는 이미 내려진 판결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시어머니 암파이 여사였다. 그녀는 잊지도 않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고 두 눈은 밤새 운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몸 밖의 물건은 죽지 않으면 새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꼬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긴 하지만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친척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형님 댁은 세 식구뿐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쉽게 물건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암파이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플로이사이를 흘끗 쳐다본 뒤 그 친척에게 대답했다. 저도 우리 집안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얼굴만 보고 속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누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둬야 할지도 모르죠. 각자 지은 업보는 각자 받는 거니까요. 플로이사이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뺨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따귀를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옆에 앉은 꼬는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어줄 뿐이었다. 그 순간 그 위로는 너무나 무력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플로이사이는 눈을 감았다. 한 달 전 그녀의 행복이 아직 온전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 달 전 아침 햇살이 방콕 중심부의 호화로운 콘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플로이사이는 투명한 유리꽃병에 꽃을 꽂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곤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고 작은 어깨에 턱을 기댔다. 아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를 기분 좋게 들이마셨다. 향기롭네요. 그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오늘 아침엔 무슨 맛있는 거 해줬어요? 플로이사이는 킥킥 웃으며 돌아서서 그의 까칠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은 생선죽이에요. 꼰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꼰이 활짝 웃었다. 우리 플로이는 정말 최고야.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그녀의 삶은 늘 이랬다. 그녀는 떠오르는 신의 실크 디자이너 플로이사이였고 곤은 미래가 유망한 젊은 엔지니어였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했으며 항상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둘뿐이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유타야주에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플로이, 어머님을 방콕으로 모셔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원이 있는 집에 혼자 계시니 마음이 안 놓여요. 플로이사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꼰씨.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하러 갔을 때 집안일도 도와주실 분이 생기고요. 그녀는 그때 순진하게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가족이 더 완전해질 것이라고. 그것이 분교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암파의 여사는 다음 주에 이사왔다. 그녀는 옛 수도의 고풍스러운 귀부인 스타일의 우아함을 간직한 노부인이었다. 은퇴한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사람을 위압하는 어떤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첫날, 플로이사이는 정성껏 준비한 침실을 안내했다. 침대 침구부터 옷장, 개인용품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암파이 여사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구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그녀는 플로이사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집을 이렇게 휑하게 꾸미는 게 유행인가 보구나. 왠지 썰렁하네. 아요타야 집은 티크나무로 가득해서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했는데 플로이사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내시다 보면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안파이 여사는 그 어떤 것에도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듯했다. 첫 저녁 식사 때 플로이사이는 정성껏 차음을 넣은 새우 똠얌꿍을 만들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고 꼰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안파이 여사가 한 숟가락 맛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으로 똠양꿍을 끓이지 않는단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꼰을 향해 있었다. 신맛이 너무 강하구나, 꼰. 옛날에 네 할머니가 음식을 하실 땐 맛이 훨씬 더 부드러웠지. 플로이사이는 몸이 굳었다. 꼰이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맛있는데요, 어머니. 전 이 맛이 좋아요. 플로이가 신세대라서 그런가 봐요. 아, 신세대. 안파이 여사는 그 말을 나지막에 되뇌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났다. 플로이사이가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면 그녀는 결혼한 여자는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지 얘야.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단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가 새 가방을 사오면 그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얼마니? 돈은 남편이랑 자식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데 다 써버리지 말고. 모든 말이 작은 바늘이 되어 플로이사이의 마음을 조금씩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발걸음마다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활기차고 밝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침묵과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작은 바늘이 의도적으로 깊이 찌르는 칼이 된 그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안파이 여사가 거실 소파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매우 언짢아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안파이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그냥 물건을 못 찾아서. 뭘 찾으시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이 근처에는 없을 게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내 오래된 진주 비녀 말이다. 내 증조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 분명히 침실 화장대 위에 뒀었거든. 아침까지만 해도 봤는데. 플로이사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비녀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셨어요? 혹시 책상 밑에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찾았어. 구석구석 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잠시 침묵하더니 플로이사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오래된 물건은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엉뚱한 곳에서 다른 사람 손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파이 여사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플로이사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 말은 그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와 꼰을 제외하면 그녀만이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날 밤 플로이사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서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 흔적 없이 사라진 진주 비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그날 밤 이후 플로이사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제 결코 예전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 탓에 그녀는 이것이 작은 시험일 뿐이라고 계속 믿으려 했다. 진심과 선의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안파이 여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마음 사로잡기 계획에 작수했다. 먼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는 꼰과 함께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자신을 위한 쇼핑이 아니라 안파이 여사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꼰 씨, 어머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실크 색깔이 있나요? 플로이사이는 고급 실크 원단을 만지며 물었다. 꼰은 생각에 잠겼다.
보통 어머님은 짙은 색을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 감색이나 짙은 갈색 같은 거.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어머님 선물을 사려는 거야? 그냥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비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국 그녀는 피쿤 깨운 문양의 짙은 남색 팍통차이 실크를 골랐다. 고풍스러운 문양이 안파이 여사의 나이와 품위에 잘 어울렸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신의 쇼핑 예산을 여러 번 줄여야 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감수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날 저녁 그녀는 예쁘게 리본으로 묶은 실크 상자를 들고 안파이 여사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저 무심한 시선만 던질 뿐이었다. 어머님, 드리려고 실크를 좀 샀어요. 예뻐서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상자를 건넸다. 안파이 여사는 상자를 받아 천천히 열었다. 주름이 지기 시작한 손가락으로 원단을 꼼꼼히 살폈다. 플로이사이는 미소나 감사 인사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벼운 한숨뿐이었다. 예쁘구나.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니? 요즘 돈 벌기 힘든데. 비상시에 쓰도록 아껴두는 게 이런 아첨하는 물건 사는 것보다 낫지.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아첨이라는 단어는 플로이사이의 가슴에 돌을 던진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선의가 순식간에 왜곡되었다. 그녀는 실크 상자를 마치 가치 없는 물건처럼 침대 옆에 두고는 손에 든 경전에 다시 집중했다. 마치 플로이사이가 그 방에 없는 사람처럼. 첫 번째 시도가 무참히 실패하자 플로이사이는 전략을 바꿨다. 선물이 통하지 않는다면 맛있는 음식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틈틈이 아유타야의 전통 음식 조리법을 찾아보고 요리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맛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 번 연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주방에서 전통 방식의 고등어 똠얌과 어린 타마린드 칠리 페이스트를 만들었다. 향신료와 허브의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집에 돌아온 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향기롭다 플로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녀는 희망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안파이 여사는 똠얌을 한 숟가락 맛보고는 예전처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이 아직 깊지가 않구나. 그녀는 담담하게 비평했다. 옛날 똠얌은 양념을 직접 손으로 빻아야 해. 향이 훨씬 더 진하지. 이건 뭔가 빠진 것 같아. 플로이사이는 가만히 앉아 실망감을 삼키려 했었다. 꼰이 서둘러 어머니에게 반찬을 덜어드렸다. 그래도 맛있어요, 어머니. 좀 더 드셔보세요. 난 늙어서 입맛이 없다. 그녀는 선을 내저었다. 너희 둘이나 많이 먹어라. 그 후 그녀는 노골적으로 가족의 재정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플로이사이는 우연히 거실에서 안파이 여사가 꼰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꼰, 이번 달 월급 나왔니 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미의 은혜를 잊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키우고 공대까지 졸업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 내 아비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했지. 이제 네가 좋은 직장도 얻고 아내도 생겼으니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운함과 은혜를 강요하는 듯한 어조로 가득했다. 문 뒤에 숨어 듣고 있던 플로이사이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사랑과 책임을 빼앗아온 사람처럼. 긴장감은 어느 날 밤 안파이 여사가 수만 바트에 달하는 명품을 산 신용카드 청구서를 플로이사이가 보게 되면서 폭발했다. 그녀는 꼰과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꼰 씨, 어머님 지출 문제에 대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래 플로이? 꼰은 축구 중계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돈을 너무 많이 쓰세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꼰 씨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 너무 불편해요. 꼰은 한숨을 쉬며 지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플로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님은 원래 그러셨어.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드리자.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꼬리씨.
플로이사이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고 아이를 낳겠어요. 진정해 플로이. 꼰의 목소리도 커졌다. 왜 갑자기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됐어? 내가 플로이한테 뭐 하나 부탁한 적 있어? 하지만 이분은 내 어머니라고.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어? 어머님이 적응하실 시간을 좀 드리자.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에 플로이사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꼰은 항상 그녀에게 인내를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무섭도록 넓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파국은 고요한 밤에 찾아왔다. 암파이 여사의 배명이 침실에서 터져나왔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꼰과 플로이사이는 깜짝 놀라 뛰어갔다. 두 사람은 즉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본 것은 암파이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세게 치며 미친 듯이 우는 모습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진홍색 벨벳 상자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목걸이, 우리 가문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녀는 통곡했다. 그 목걸이는 할머니께서 결혼식 날 어머니께 주신 건데 어떻게 상자에서 사라질 수가 있지? 플로이사이는 몸이 굳었다. 심장이 콩쾅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꼰이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고요. 그럴 리 없어. 암파이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난 항상 여기에 뒀어. 다른 곳에 둔 적이 없다고. 그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충혈되고 눈물로 가득 찬 눈은 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질문은 그가 아닌 뒤에 서 있는 플로이사이를 향한 독화살 같았다. 꼰, 대답해보렴 아들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확신하니?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순간 플로이사이의 세상은 멈췄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남편의 위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딸깍 하는 소리만 한번 울렸다. 그것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소리였다.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노인의 건망증도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터의 유일한 적이었다. 신뢰와 함께 무너져 내린 그날 밤 이후 고급 콘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침묵이 모든 공간을 뒤덮었다.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얼음장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했던 공기는 이제 만져질 듯한 의심과 서먹함으로 가득 찼다. 플로이사이는 얇은 실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뱉어내기 전에 수없이 걸러지고 저울질되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지도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침입자가 된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식탁에는 이제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암파이 여사는 말없이 식사를 했고 더 이상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접시만 쳐다보거나 하염없이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명백히 피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세 사람 사이에 세워졌고 플로이사이는 그 벽 밖에 외롭게 내몰렸다. 하지만 폭포는 집안의 침묵에만 그치지 않았다. 암파이 여사는 교묘하게 지하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플로이사이가 집에 있고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전화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다. 어느 날 오후 플로이사이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암파이 여사는 아유타야에 있는 한 친척과 슬프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통화했다. 네 형님,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외롭네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아들 집에 와서 살아도 말이죠.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업보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말해봤자 제 아들 흉보는 것밖에 안 되니 그저 제 업보려니 하고 살아야죠.
플로이사이는 손에 쥔 다리미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당장 달려가 전화를 끊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안파이 여사의 모든 말은 교묘하게 짜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 친척뿐만이 아니었다. 아유타야 시절의 귀부인 친구들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녀는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꾸며내 믿을 수 없는 며느리에게 괴롭힘 당하고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도둑맞는 불쌍한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플로이사이는 자신의 명성과 명예가 자신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교계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다시 일어났다. 세 번째로. 그날 저녁은 비가 몹시 내렸다. 꼴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플로이사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데우고 있었다. 안파이 여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막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은 꼰에게 곧장 걸어갔다. 꼰, 이리 좀 와보렴 아들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안파이 여사는 아들에게 진홍색 벨벳 반지 상자를 건넸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반지 없어졌어. 부엌에 서 있던 플로이사이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다. 꼰과 안파이 여사는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꼰은 완전히 달라진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다. 방금 열어봤는데 좀 닦아주려고. 근데 여러분이 없구나. 안파이 여사는 아들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플로이사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믿을 수가 없구나, 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다니. 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아내에게 시선을 돌리고 플로이사이의 심장을 깊이 찌르는 질문을 했다. 플로이, 어머님, 다이아몬드 반지 본 적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보를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자백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플로이사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못 봤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꼰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궁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판결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그녀를 위로하며 플로이사이를 그곳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와 그녀 사이의 신뢰는 그 순간 공식적으로 깨졌다. 그날 밤 플로이사이는 침대 한쪽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행복의 빛을 발하던 작은 다이아몬드는 이제 빛을 잃고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었다. 비난받아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랑과 신뢰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이제 애원이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전쟁터에서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명확하고 차가운 생각. 말은 더 이상 무게가 없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눈물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플로이사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슬픔과 실망은 뚜렷한 결의로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보호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실수를 연발했고 눈앞의 아름다운 실크 디자인 초안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현재 보안 시스템 및 CCTV 관련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낫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나 플로이야.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플로이,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친구의 명랑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냥 그럭저럭. 나 너한테 상의할 게 좀 있어서 CCTV에 관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낫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플로이, 집에 무슨 문제 있어? 플로이사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만나서 얘기해줄게.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날 저녁 퇴근 후 플로이사인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교회에 있는 낫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 앞에 앉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진주 비녀, 사파이어 목걸이, 그리고 최근에 사라진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꼰에 변해버린 시선까지. 낫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동정, 그리고 친구를 대신한 분노로 바뀌었다. 믿을 수가 없네 플로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명백한 괴롭힘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낫. 플로이사인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카메라를 집에 설치하고 싶어. 물론이지 친구. 낫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모델로 준비해줄게. 아주 작아서 숨기기 쉽고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플로이사인은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급한 회의가 있었다고 핑계를 댔다. 콘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다. 꼰과 안파이 여사는 이미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침실문을 열쇠로 열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은 살짝 열려있는 안파이 여사의 침실문에 닿았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이 안으로 새어들어가 그녀 자신의 침실 안에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흐릿한 실루엣을 비췄다. 플로이사이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처음에는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는 그 익숙한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안파이 여사, 그녀의 시어머니가 화장대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을 무단으로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꺼내 열어보고 통장을 꺼내 훑어보더니 밖에서 열쇠가 부딪히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플로이사인은 재빨리 병 모퉁이에 숨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몇 초 후 안파이 여사가 그녀의 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복도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재빨리 돌아갔다. 플로이사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굴욕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였고 그녀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표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척하는 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다음 날은 휴일이었다. 그녀는 안파이 여사가 절에 가고 꼰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즉시 낫에게 전화했다. 낫,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집에 아무도 없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낫이 작은 장비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그는 그녀에게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카메라는 거실 책장에 교묘하게 숨겨졌다. 그 각도는 모든 침실 문과 중앙 복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부엌 냉장고 위쪽에 설치되어 출입하는 사람과 식탁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모두 포착할 수 있었다. 낫이 돌아간 후 플로이사인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탈출구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은 충분히 끔찍했다. 하지만 모든 발걸음마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플로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플로이사인은 살짝 놀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어머님 일 너무 신경 쓰지 마. 플로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플로이사인은 그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어깨에서 부드럽게 치우고 일어나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어서 꼰은 가슴이 철렁했다. 저 신경 안 써요, 꼰 씨. 그녀는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진실이 드러날 시간을. 말을 마친 그녀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꼰은 그 자리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느꼈다. 그것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고 그는 곧 닥쳐올 폭풍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실의 눈을 집에 성공적으로 설치한 후 플로이사이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드에 들어갔다. 매일이 느리고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고 꼰과는 필요한 만큼만 대화했으며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휴대폰에서 CCTV 앱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은 안파이 여사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뿐이었다.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이 비정상적인 평온함은 플로이사이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노인의 우연한 실수와 건망증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그녀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 그날 그녀는 심한 두통으로 반차를 내고 오후부터 콘도에서 쉬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에서 깊이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거실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안파이 여사가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경계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평소보다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켰다. 다른 소리를 덮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소파 옆 작은 장식장으로 도망갔다. 손주들이 선물한 기념 액자를 하나씩 꺼내 정성껏 먼지를 닦는 척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취 팔찌를 재빨리 그리고 교묘하게 꺼냈다. 그 팔찌는 안파이 여사가 몇 달 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플로이사이는 거의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안파이 여사는 팔찌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신문을 가지러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비취 팔찌를 발견했다. 어머! 이게 그녀는 극도로 놀란 척하며 나지막이 외쳤다. 내 팔찌잖아.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세상에, 그날 여기에 두고 잊어버렸나 보구나. 늙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숨어 듣고 있는 플로이사이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갔다. 플로이사이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이것은 건망증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기였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그저 건망증 심한 노인으로 믿게 만들고 이전에 일어났던 물건 분실 사건도 그녀의 건망증 탓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교묘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사악해, 정말 사악해. 플로이사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의 생각과 치밀한 계획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여러 가지 사소한 행동들을 더 목격했다. 그녀는 안파이 여사가 꼰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지갑에서 지폐 한두 장을 몰래 꺼내 집안 곳곳에 숨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공용 욕실에 무심코 놓아둔 아끼는 립스틱을 그녀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행복과 정신을 조금씩 파괴하는 사소한 괴롭힘이었다. 플로이사이는 모든 비디오 클립을 암호가 걸린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나타나기를, 가장 큰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그리고 그녀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집안의 삶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지만 이제 플로이사이는 더 이상 외롭거나 희생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한 게임의 지배사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움직임을 알고 모든 계획을 알았다. 그녀는 단지 이 뛰어난 배우의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낼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그날은 분명 이 집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라고. 연례 가족 모임이 다시 돌아왔지만 올해는 달랐다. 매년처럼 아유타야의 따뜻한 분위기의 정원집 대신 안파이 여사는 꼰의 방콕 콘도에서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나이가 들어 장거리 여행이 힘들고 친척들에게 아들이 수도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모두들 조금 이상하고 비좁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어른의 뜻을 거스를 용기를 내지 못했다. 플로이사이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안파이 여사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무대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행사 전 일주일 내내 그녀는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행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좋아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료를 준비했으며 콘도의 모든 구석구석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힐 만한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왔다. 친척들이 오전부터 속속 도착했다. 조용했던 거실은 이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안파이 여사는 우아한 짙은색 실크 옷을 입고 완벽한 주인의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 그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소화해냈다. 플로이사이는 단정한 옅은색 면 원피스를 입고 공동 주인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물과 간식을 대접했다. 비록 그 미소가 억지스러웠지만 그녀는 여러 쌍의 눈이 자신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느꼈다. 어떤 시선은 동정심을 담고 있었지만 어떤 시선은 분명히 수근거림과 험담으로 가득했다. 손버릇 나쁜 며느리라는 소문은 이미 온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 분명했다. 파티는 오후 늦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두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안파이 여사가 일어섰다. 과일을 더 가져오려는 척하다가 어머나,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손에 든 과일 쟁반을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다. 그들이 본 것은 안파이 여사가 떨리는 몸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벽 옆 장식장 위에 놓인 진홍색 벨벳 보석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보석함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브로치, 네, 다이아몬드 브로치. 그녀는 공포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님께서 주신 브로치가 없어졌어.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의 대화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모두들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비상사태로 바뀌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 꼰의 이모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집에는 우리 친척들밖에 없는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안파이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기절할 것처럼 행동했다. 손은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물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꼰 며느리에게 손주를 낳아주는 날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없어졌어요. 흑흑흑. 그녀는 비참하게 울기 시작했다. 꼰이 서둘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위로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플로이사이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곁눈질이 아니었다. 노골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는 말은 그녀를 가장 명백하게 지목하는 것이었다. 플로이사이는 돌처럼 굳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직결심판의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다. 방구석에서 나지막한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거봐,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부인께서 정말 불쌍하시네. 그렇게 아끼고 예뻐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각각의 말은 그녀의 등을 세게 후려치는 채찍 같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꼰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의 눈에서 본 것은 혼란, 곤혹, 그리고 수치심이었다. 그는 그녀와 같은 아내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녀의 존엄성은 온 친척들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도둑으로 낙인 찍혔고 시어머니가 감독하는 거대한 연극의 악녀가 되었다. 굴욕의 순간 플로이사이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연극의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변해버린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반격할 준비가 된 눈빛. 그녀는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와 모두가 그 비련의 여배우를 위로하는 동안 방구석으로 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낫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낫, 모든 파일 준비해줘. 이제 폭로할 시간이야.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고개를 들어 눈앞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무표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폭풍은 가장 격렬한 지점에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복수의 시간이었다. 가족 모임에 대단원의 막이 내린 후 플로이사이의 삶에는 굴욕감만이 가득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불편했다. 친척들은 새로운 험담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돌아가기 전 그들이 그녀에게 보낸 시선에는 동정, 비난 그리고 혐오가 섞여 있었다. 아무도 플로이사이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꼬는 계속 흐느끼는 어머니를 침실로 모시고 갔고 그녀는 파티의 잔해와 산산조각난 감정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꼬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밤을 보냈다. 어머니의 상태가 밤중에 악화될까봐 걱정된다는 핑계였지만 플로이사이는 그것이 단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때 따뜻했던 킹사이즈 침대는 이제 텅 비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플로이사이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다 마른 것 같았다. 그녀는 방의 어둠을 응시하며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분노, 서운함,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명확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명예, 존엄성, 남편의 신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진실을 밝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기다릴 것이다. 가장 완벽한 시간을. 그녀는 지금 손에 쥔 증거만으로는 게임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암파이 여사가 비치 팔찌를 연출한 영상은 그녀가 건망증이 심하고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녀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직접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녀에게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증거. 다음날 플로이사이는 출근을 쉬었다. 꼰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의 먹잇감을 가까이서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다.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모든 눈은 실제 눈과 CCTV 카메라의 눈은 암파이 여사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암파이 여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침실에서 보냈고 예전처럼 집안을 어슬렁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플로이사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 플로이사이는 최대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단편적인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없어, 아직 못 찾았어, 시간을 좀 더 줘,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작은 도끼 하나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그녀는 폭풍이 도와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정말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하루 종일 우울해 보였던 암파이 여사는 또 다른 연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연신 한숨을 쉬며 플로이사이가 근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마지막 재산, 가문의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도 곧 사라지겠구나. 정말 업보야. 그녀는 한탄했다.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지, 한눈 팔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플로이사이는 속으로 비웃었다. 시작됐구나. 밑밥 깔기 상황 만들기. 그녀는 다음에 사라질 물건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꼬네 가문에는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겨지는 귀중품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유타야 시대의 황금 허리띠였다. 정교하게 제작된 순금 허리띠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금고 열쇠는 단 2개뿐이었다. 하나는 꼬니, 다른 하나는 암파이 여사가 가지고 있었다. 플로이사이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분명 암파이 여사의 마지막 계획일 것이다. 만약 이 허리띠가 사라진다면 모든 비난은 피할 수 없이 그녀에게 쏠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낮 동안 집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그녀가 꼰의 금고 열쇠를 몰래 복제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패를 꺼냈다. 그녀는 기다렸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가 행동하기를, 마지막 증거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기를. 그날 밤은 느리게 흘러갔다. 플로이사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자신의 숨소리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계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날의 첫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긴 연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그날을.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플로이사이에게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어둠을 가져오는 빛이었다. 오늘은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 날이었다. 마지막 파국이 될 무언가. 암파이 여사는 아침부터 이상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과 긴장된 눈으로 일어나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집안을 서성거렸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연신 물만 마셨다. 플로이사이는 숨겨진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오전 늦게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올랐다. 꺄아아아. 진정한 고통이 담긴 날카롭고 높은 비명이 암파이 여사의 침실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이전의 어떤 소리보다 크고 처절해서 거실에 앉아있던 플로이사이조차 가슴이 철렁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꼰이 즉시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플로이사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다. 암파이 여사는 활짝 열린 금고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세게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허리띠, 가문의 허리띠가 없어졌어. 정말 없어졌다고.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쳤다. 마지막 재산, 조상의 유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흑흑흑.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에 계신 할아버님, 할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 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막 정신을 잃으려는 어머니의 몸을 부축했다.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암파이 여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한 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꼰의 팔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척하며 정신을 잃었다. 어머니, 어머니. 꼰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공포와 두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플로이사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이고 강력해서 소름 끼치는 연기였다. 꼰은 어머니의 몸을 힘겹게 안아 올려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플로이사이의 심장의 마지막 조각까지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더 이상 혼란이나 곤혹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실망, 그리고 가장 명백한 비난의 시선이었다. 플로이, 그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진실을 말해줘. 제발 그냥 말해줘.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집을 팔든 차를 팔든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엄마만 무사하게 해줘. 제발 플로이 말해줘. 그의 모든 말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칼이었다. 그는 이미 믿고 있었다. 그녀가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미친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그녀의 자백을 원했을 뿐이다. 플로이 사이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지금 그는 그녀 앞에서 그녀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 유대감, 희망,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말라있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가 어머니의 몸을 안고 자신이 손수 무너뜨린 가족의 파멸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꼰의 차가 콩도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플로이 사이는 침대에 앉았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고통 속에서 진실의 불꽃이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CCTV.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둘러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꺼내 오늘 아침에 녹화된 비디오 파일을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열었다.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무언가 있기를. 제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기를.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텅 빈 거실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안파이 여사가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금고로 곧장 걸어가 열쇠로 열고 황금 허리띠를 꺼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플로이 사이가 숨을 먹게 만들었다. 안파이 여사는 허리띠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검은색 천가방에 정성껏 넣고 콘도를 나갔다. 카메라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모습을 포착했다. 플로이 사이는 재빨리 나시 이틀 전 그녀의 요청에 따라 콘도 중앙복도에 몰래 설치해준 다른 카메라의 파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안파이 여사가 검은색 천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 한방 앞에서 멈춰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두 명의 험상궂은 남자가 나왔다. 그들은 그 천 가방을 받아들고 대신 갈색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플로이 사이는 시어머니의 겁에 질리고 절망적인 눈빛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 봉투를 받고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플로이 사이의 심장이 세게 조여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다. 이건 거래였다. 이것이 그녀가 불안해했던 이유였다. 이것이 그녀가 서둘러 이야기를 꾸며내야 했던 이유였다.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혹시 이전에 사라졌던 모든 보석들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팔려버린 것이 아닐까? 플로이 사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전에 녹화해두었던 모든 오래된 비디오 파일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그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파일들, 안파이 여사가 베란다에서 몰래 전화 통화를 하던 파일, 그녀가 밤에 콘도 앞으로 몰래 나가던 파일,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가면 아래 숨겨진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했다. 플로이 사이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뚜렷한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병원에서의 그날 이후 안파이 여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환자의 모습으로 콘도에 돌아와 요양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꼰과도 말을 섞지 않았다. 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는 플로이 사이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냉담하게 대할 뿐이었다. 음울한 분위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덮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폭발을. 플로이 사이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가 모두를 잠식하도록 이틀을 더 내버려 두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중기했다. 그녀는 나치에게 연락해 모든 비디오 클립을 시간 순서대로 편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취 팔찌를 연출하는 장면부터 작은 장신구들을 몰래 숨기는 장면, 의심스러운 험상궂은 남녀들과 만나 귀중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고에서 황금 허리띠를 꺼내 의문의 서류 봉투와 교환하는 장면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에 담았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하나의 무기. 조용한 토요일 저녁, 플로이 사임은 자신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꼰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어른 몇 분을 콘도로 초대해달라고 말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어른들 앞에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였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탈출구를 찾고 있던 꼰은 순순히 따랐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족 모임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와 삼촌 등 몇몇 친척 어른들이 콘도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모두들 거실에 모여 앉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암파이 여사는 휠체어에 앉혀져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플로이 사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태도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이모님, 삼촌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꼰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플로이 사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대형 평면 TV로 걸어가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 단자에 꽂고 리모컨을 들어 켰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저는 모두가 우리 집 CCTV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당사자에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있던 암파이 여사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플로이 사이를 쳐다보았다. 이미 창박했던 얼굴은 백지장처럼 더욱 하얘졌다. 그녀는 소리쳐 막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영상은 암파이 여사가 비취 팔찌 사건을 연출하는 장면이었다. 방 안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화면이 바뀌었다. 그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베란다 화분 밑에 숨기는 장면, 그녀가 사파이어 목걸이를 봉투에 담아 공용 쓰레기장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화면은 엘리베이터 앞 복도로 바뀌었다. 잠옷 차림의 암파이 여사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험상궂은 두 남자가 나타나 검은색 천가방을 받아들고 대신 갈색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저건 누구야? 삼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와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침실의 사각지대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에는 암파이 여사가 금고를 열고 황금 허리띠를 꺼내 가방에 넣고 서둘러 방을 나가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10분 후 그녀가 다시 돌아와 대단한 연기를 펼치는 장면까지, 비명을 지르고 자신을 때리고 기절한 척하는 모습까지. 비디오 클립이 끝났다 하지만 뒤따른 침묵은 그 어떤 폭발음보다 더 컸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입을 벌린 채 꺼진 TV 화면과 플로이 사이 그리고 암파이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꼰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고통과 수백만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떨리는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암파이 여사가 마지막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절망하고 산산조각난 사람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의 환영을 쳐다보다가 눈이 뒤집히며 정말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 한번 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무대 위의 배우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플로이 사이에게 쏠렸다. 한때 희생자였던 여자, 한때 짓밟혔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집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 되었다. 플로이사이는 눈앞의 파멸을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통쾌하지도 승리에 기뻐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피로감과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가족의 파멸을 대가로 얻은 승리,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다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산산조각난 실외의 잔해만이 남았다. 암파이 여사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그녀의 병이 몸이 아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친척 어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아무도 플로이사이나 꼰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하고 플로이사이에게는 이해와 동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시선을 보낸 뒤 떠나갔다. 두 부부만이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홀로 마주하게 되었다. 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등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패배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에 패배했다. 플로이사이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무감각한 마음으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정심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은 그가 그녀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말한 그날 이미 죽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부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플로이사이에게 무릎으로 기어와 그녀의 발치에 쓰러졌다. 플로이, 미안해. 그는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눈이 멀었었어.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 당신이 이 끔찍한 일들을 혼자 겪게 내버려뒀어. 난 자격 없는 낭편이야. 용서해줘. 플로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울며 그녀의 발에 엎드렸다. 플로이사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가볍게 만졌다. 일어나요, 꼰씨.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서먹해서 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일어나 애원하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요, 플로이? 왜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플로이사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금이 간 유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꼰씨. 그 균열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우리에게 그것이 한 번 깨졌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줄 거예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암파이 여사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모든 이유예요. 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엄청난 금액의 빚 문서가 들어있었다. 도박으로 인한 빚, 불법 도박장의 빚, 독촉장, 사채 계약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복권 용지들이 있었다. 각 종이에 적힌 붉은색 숫자들을 합하면 수백만 바트에 달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암파이 여사는 단지 그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문의 재산을 하나둘씩 몰래 팔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자신의 체면과 귀부인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난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플로이. 꼰은 힘없이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플로이사이가 즉시 반박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도박빚에 시달리는 것도 몰랐고 당신의 아내가 결백하다는 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항상 당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녀는 일어섰다. 전 결심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말에 꼰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플로이. 안 돼. 난 이혼 안 해. 이런 상황에서 날 떠날 수는 없어. 제가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여행 가방을 쌌다.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필요한 옷과 소지품만 챙겼다. 꼰이 사준 모든 것은 뒤로 남겨두었다. 화장대 위에 벗어둔 결혼 반지를 포함해서.
그녀가 가방을 끌고 침실에서 나왔을 때 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을 나서기 전 플로이사인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빈 문제는 친구로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문의 명예가 이 이상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로 끝났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그 콘도를 걸어 나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본 마지막 모습은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행복이나 용서의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자신이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가족의 폐허 속에서 울고 있는 꼬의 모습. 플로이사인은 밤거리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깥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피해를 남겼지만 하늘을 가리던 먹구름도 함께 걷어갔다. 그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랐다. 그녀 앞의 길이 장미꽃으로 뿌려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줄 길, 강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인과응보라는 철학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그 결말은 통쾌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혹독한 배움으로 끝났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용서,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